대통령이 청와대 경제라인을 교체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에 김상조 현 공정거래위원장을, 경제수석에 이호승 현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은 유지하면서 이른바 재벌개혁의 고삐는 한층 더 당겨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박 2일의 북한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북중 간의 전략적 밀어를 과시한 이번 방문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전문가와 분석해봅니다. 청와대가 북한 어선의 삼척항 정박 보도에 대해 어선에 탄 북쪽 인원의 귀순 의사가 보도되면 남북 관계가 경색될 수도 있다며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중간에 보도된 것은 일종의 사고라고 했습니다. 서울시가 붉은 수돗물 민원이 들어온 영등포구 물레동 일대에 수돗물 식수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식수 사용이 금지된 아파트는 어제 300세대에서 오늘은 1,300여 세대로 늘었습니다. 한국전력이사회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한전의 누적 적자 부담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행 칼럼니스트 주영욱 씨가 필리핀에서 손이 뒤로 묶인 채 머리에 총상을 입고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물론 경제부총리가 있긴 합니다만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자리는 어떤 면에선 경제부총리보다 비중이 큰 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재계 저승사자란 별명이 붙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앉힌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기업들을 긴장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수석에는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을 발탁함으로써 청와대 경제 투톱을 모두 바꿨습니다. 이번 인사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먼저 백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김신임 실장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출신입니다. 재계 저승사자로도 불렸습니다.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재벌개혁 정책과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기업을 비롯한 시장 경제 주체에게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수석의 일자리 기획비서관을 지낸 행시 출신의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을 정책적으로 잘 뒷받침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경제 상황에 적신호가 잇따르면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청와대 경제라인을 교체했지만 정책 변화는 없을 전망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등 3대 핵심 경제정책의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계는 이번 경제라인 교체를 두고 청와대가 성장 동력 확보보다 재벌개혁에 치중하려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실장이 기업의 갑질 문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았을 뿐 반기업 입장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취임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부진한 데 대한 문책성 인사란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장관 자리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경제수석과의 불화가 동시교체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야당은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작년 11월 김수현 전 실장이 정책실장에 임명되기 전 내각 이동을 위한 검증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유는 분명치 않지만 검증을 마친 뒤 김 전 실장은 내각 대신 정책실장에 임명됐습니다. 부처 장관들과의 정책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정부의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때문에 이번 경제라인 교체를 8월로 예상되는 개각을 염두에 둔 인사란 해석이 나옵니다. 김 전 실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기용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윤종원 전 수석 역시 금융위원장 하마평에 올라 있습니다. 반면 김 전 실장과 윤 전 수석의 의견 충돌이 잦았다며 경제라인 호흡을 맞추기 위해 교체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야당은 전형적인 돌려막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경제 라인 교체는 한마디로 잘못된 경제 실정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밖에 읽히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경제정책 운영의 책임 인사를 후임으로 내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마저 잃어버린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회전문 인사는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현재 상황만으로 비판하는 건 과도한 예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오늘 뒤늦게 북한 어석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의 귀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 남북 관계가 경색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려 했는데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사고가 생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요약하면 북한을 의식해 이번 사건을 처리하려다 문제가 생겼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 윤도한 수석은 북한 어선 귀순 사건을 최초로 전한 언론 보도를 사고라고 표현했습니다. 나가서는 안 되는 보도였다는 겁니다. 귀순자들이 귀순 의사를 갖고 넘어왔다면 보도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된다고도 말했습니다. 북한이 당장 돌려보내라고 요구할 것 아니냐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윤 수석은 합동신문조사가 끝나면 발표하는 게 정상적인 과정인데 몇 가지 사고와 구멍이 뚫렸다고 말했습니다. 구멍은 북한 어선 귀순 최초 보도를 제공한 정부 고위 관계자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합동신문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주민 2명을 송환한 데 대해서는 의사에 따라 돌려보낸 것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돌려보냈느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통상의 방법에 의한 조사였는지 자세히 봐야 됩니다. 떠내려왔다는 국방부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윤 수석은 해경 발표는 삼척항으로 옴으로써라고 돼 있다며 은폐와 왜곡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국방부가 북한 어선 관련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관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야당은 사건의 축소 은폐를 위해서 청와대가 직접 나선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7일 국방부의 북한 어선 사건 첫 설명 당시 발표문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안보 상황에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가 협의하고 국방부가 어떻게 브리핑할지 국가안보실도 대략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발표가 왜곡돼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윤 수석은 경제 태세에 문제가 없다는 발표가 잘못됐다면 국가안보실도 책임이 있고 전반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은폐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국방부의 브리핑장에 소속 행정관이 참석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한국당은 북한 어선 사건은 청와대의 조직적 은폐 기획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경계 실패와 그리고 군에 의한 축소 은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만 이제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이 되었습니다. 청와대의 축소 은폐였습니다. 한국당은 대통령의 사과와 안보실장, 국방장관의 즉각 경질, 그리고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안마다 국정조사를 하면 국정에 장애가 된다며 야당의 주장은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90초짜리 사과문만 읽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과거사위 관련 기자회견은 기자들이 없는 기자회견이어서 빈축을 사기도 했었죠. 무엇보다 소통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의 이런 이상한 소통 방식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북한 목성 귀순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러 나온 정경두 국방장관. 대변인이 장관을 깍듯이 소개합니다. 국방부 장관님의 사과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정 장관은 자신의 지휘 책임은 빼놓고 부하들만 질책했죠. 엄중하게 문책하겠습니다.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200자 원고지 2.2매를 읽은 1분 30초 회견을 마치자마자 질문을 받지 않고 나갔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는
기자들 없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텅 빈 기자석을 향해 인사하는 박상기 장관.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 1년 6개월에 걸친 검찰 과거사위 활동 종료 입장문을 8분 동안 읽었습니다. 코미디다. 이 전례를 찾기 힘든 총극은 박 장관이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고집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법무부는 회견을 1시간 앞두고 장관과 별도의 질의응답은 없다고 기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브리핑 자료에 충분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이슈들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한 셈이죠. 이에 기자들은 항의하며 회견에 불참했고 대변인이 장관 대신 질문을 받았지만 질의응답할 때는 카메라는 좀 나가주십니다. 이마저도 취재를 제한했습니다. 장관 대응이 논란을 낳은 건 외교부도 마찬가지. 외교 참사란 말이 나올 만큼 외교 관련 각종 사고들이 터져나오지만 강경화 장관은 조직 관리에 잘못한 게 없다는 듯이 말합니다. 기강회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또 책임은 전 정권에 있다는 걸까요? 제가 외교부에 왔을 때 상당히 의기가 소침해 있고 동기부여가 안 되는 그런 조직. 한미 정상 통화 유출 논란이 불거졌을 때는 엄중한 문책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외교수장으로서 본인의 관리 책임과 관련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심려와 누를 끼쳐 국민과 문 대통령께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전해질 뿐 대국민 공식 사과는 없었습니다. 불통 논란은 장관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국내 문제는 질문받지 않겠습니다. 질문받지 않고 답하지 않겠습니다. 과거 어느 정권보다 소통을 중시한다면서 정반대 모습이 자꾸 펼쳐지는 이유는 뭘까요?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박 2일 동안의 북한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김정은 위원장은 인내심을 유지한다면서 중국을 방패막이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김미선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은 지금까지 공개된 적 없는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렸습니다. 중국 매체는 시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에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만찬에서도 정치적 해결을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비핵화 해결 구조에 참여해 한미 북중 4자 구도를 만든 뒤 북한을 미국 압박 카드로 활용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 매체는 혈맹은 강조했지만 시 주석의 비핵화 역할론 발언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인내심은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염원, 근본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된다는 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북한은 어젯밤 집단 체조 공연 카드 섹션에서 시 주석 얼굴을 만들고 시 주석 부친의 영상까지 띄우는 맞춤형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시 주석은 관람석에서 내려와 공연단과 악수하며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6.25 참전 중국군을 기리는 조중우이탑에 헌화하고 김 위원장과 세 번째 식사를 한 뒤 평양 시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귀국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북한의 환영 열기가 대단했죠.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문에서 지금까지 김여정 부부장이 도맡아온 김정은 위원장의 의전을 현송원이 담당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물론 김여정 부장의 모습도 보이긴 했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을 그림자처럼 수행하던 과거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윤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박수를 칠 때도 시진핑 주석과 함께 이동할 때도 현송월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김 위원장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킵니다. 검정색 정장에 무선 이어폰을 착용한 현송월은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과 수시로 대화하는 모습도 잡혔습니다. 그동안 김여정 부부장이 하던 역할입니다. 김여정은 김 위원장과 가장 가까운 곳을 지키면서 의전용 꽃다발부터 방명록 작성에 사용할 펜, 재떨이까지 챙겼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 환영 행사에서 김 여정은 당 부위원장급으로 구성된 북측 간부 중 7번째 순서에서 시 주석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의전의 붙박이었던 자리를 자유롭게 해주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 지시사항을 관리하고 수행하는 특임 장관, 리베로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숙청설이 나왔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 담당 부위원장도 시 주석 영접 자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의 방북 첫날 열린 정상회담 자리에는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는 신범철 아산연구원 통일안보통일센터장과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의 중국 시 주석 환영 열기가 뭐 어마어마한데, 자, 이렇게 되면 북한 비핵화 문제에도 중국이 완전히 한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뭐 이번에 시진핑 주석 방북을 계기로 해서 중국은 확실히 그러한 위상을 자리매김하려고 하고 있다. 예. 뭐 대대적으로 중국 언론이 비핵화와 관련된 중국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북을 계기로 해서 다음 G20에 있는 미국과의 정상회담까지 북한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G20 정상회담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가 갈까요, 그러면? 사실 북한 쪽에서 시진핑 주석을 통해서 전달할 메시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예. 오히려 중국이 스스로 그 문제를 자기들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측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대화 재개 가능성, 그 부분을 갖다가 언급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예. 중국은 그것을 가지고 미국에 대한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면서 그 대가로서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겠죠. 그러니까 1대1 대화를 하더라도 앞으로 북한 뒤에는 중국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중국으로서는 하겠죠. 그러면 보내겠죠, 예. 미국에. 중국이 원하는 게 그거죠. 예. 북한 카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때 대만 카드나 홍콩 카드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예.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북한으로서는 중국이 배경이 돼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강조하고 있는 단계적 비핵화 양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어쨌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이거는 다른 문제겠습니다만 중국이 이렇게 끼어든 것은 아무래도 좀 더 복잡하게 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제 뭐 외교에서 남의 나라를 위해서 외교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 과정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 중국의 이익이 반영돼야 되고 어떻게 하면은 빠른 속도로 비핵화를 이뤄내고 싶어하는 미국이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결국 언젠가는 중국 문제를 끌고 가야 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부터 중국이 참여한다는 것은 비핵화의 속도가 더 더디게 될 수 있다. 이 점을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정부의 뭐 운전자론이기도 하고 중재자론이기도 한 이 우리 정부의 입장, 이건 좀 더 어려워질 수 있겠군요. 뭐 지금 우리 정부는 특별히 반대하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죠. 하지만 이미 우리 정부가 자처했던 중재자 역할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으로부터도 거절받고 있는 현실 가능한 옵션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다 현실에 기반한 외교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것을 지금 수립하지 않으면 강대국의 논리에 휩쓸릴 수도 있다. 이 점을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중국과 어떤 외교를 해야 된다고 지금 보십니까? 사실은 비핵화 촉진 외교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중 정상회담도 먼저 가졌어야 되고 한중 간의 협력도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너무 북한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주변국 외교가 소홀했던 점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한중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돼야 되고 그 출발점은 다음 주에 있을 G20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유관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 유관국이라는 표현은 사자 뭐 회담 이런 걸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직접적으로 미국을 언급했을 겁니다. 중국은 유관 각방이라고 해서 중국까지 포함한 의미를 갖다가 내포했는데 북한은 유관국이라고 해서 미국을 이렇게 상정하는 그런 차이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반도 상황은 더 복잡해졌고 또 우리 정부의 입지도 좀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군요. 예, 신범철 교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국회 앞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자,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윤정 기자, 영장이 조금 전에 발부가 됐죠?
네, 조금 전 법원은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망에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는데요. 김 위원장은 오늘 오전 10시 반 법정에 출석했다가 심사를 마치고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해 대기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김 위원장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까지 최장 10일 동안 영등포서 유치장에 머물게 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과 지난 3, 4월 국회 앞에서 열린 모두 4차례의 민주노총 집회에서 각종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직 민주노총 수장이 구속되는 5번째 사례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네, 김 위원장의 구속에 민주노총 측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경찰이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직후부터 민주노총은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정부가 민주노총을 굴복시키기 위한 시도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조금 전인 저녁 7시에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김 위원장이 대기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 모였습니다. 김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문화제를 연 겁니다. 앞서 오전에도 김 위원장과 민주노총 간부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수사기관을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민주노총에 대한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민주노총 탄압에 대한 의지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또 자신이 구속되더라도 오는 7월 총파업 투쟁을 반드시 사수해달라고 조합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법에서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인천에 이어 서울 물레동에서도 붉은 수돗물이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1,300세대가 수돗물 식수 사용이 금지되면서 불편을 겪었는데요. 이번엔 오래된 수도관이 문제였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서울 물레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어젯밤부터 빨간 수돗물이 나온 곳입니다. 수돗물이 닿은 지 1분 만에 휴지가 갈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주민들은 3달 전부터 붉은 수돗물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3개월 전부터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빨간 물통이 다 나온다 그러니까 얼굴에 자꾸 뭐가 생겨가지고 지금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긴 하거든요. 아기는 무조건 정수기물 먹이고요. 시킬 때도 정수기물로. 서울시는 물레동 일대 1,300세대에 식수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학교와 어린이집에는 생수를 긴급 배치했습니다. 집에서 이제 그러니까 생수 조그만 거 하나 담아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목욕탕은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손님들 지금 계속 안 들어오고 있고 계속 뉴스 나오니까. 서울시는 오늘 5개 아파트 단지에서 긴급 수질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시는 수질이 회복됐다면서도 식수 사용 중단 조치는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한 70, 80%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측했던 것보다 시간이 길어져서 그런 거예요. 서울시는 오래된 수도관에서 녹과 침전물이 섞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지 23일째인 인천은 2차 피해가 일고 있습니다. 수돗물 사용이 금지되면서 대체 급식을 하던 학교에서 집단 구토 증상이 잇따르고 있는 건데요. 교육당국은 식중독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원진 기자입니다. 인천 서구의 한 중학교입니다. 어제 학생 13명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학교는 급식을 중단하고 이틀째 단축 수업을 했습니다. 학부모에서 이렇게 사고가 났다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지금 없어요. 그렇게만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이 학교는 지난 17일과 18일은 생수로 음식을 조리해 급식했습니다. 19일에는 빵과 우유로 대체 급식을 했습니다. 교육당국은 급식에서 식중독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다른 통로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식중독 균에 의한 건지 아니면 이제 노로바이러스 있잖아요. 감염에 의해서 감염되는 그거는 아직까지. 지난 11일에는 1.3km 떨어진 또 다른 중학교에서도 학생 13명이 구토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 학교도 당시 빵과 우유로 대체 급식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밝혀졌지만 정확한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쪽 중학교 한 군데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하는데 여기 지금 현재 이 학교만 지금만 이상이 있다는 거 봐서는 인천에서는 지난달 30일 붉은 수돗물이 나온 지 23일째 학교 159곳이 아직도 급식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여름철 전기료 할인 시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오늘 전기료 누진제 완화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한국전력 이사회가 열렸는데 보류됐습니다. 한전이 지난 1분기에만 6천억 적자를 냈는데 누진제 개편안으로 추가 손실을 우려하는 이 소액 주주들의 반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이사회가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전기료를 깎아주는 누진제 완화안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개정안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의결을 보류하고 당장 다음 달부터 전기료가 인하돼야 하는데 향후 이사회 일정도 잡히지 않은 데다 정부의 심의, 인가까지 남아 있어서 7월부터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습니다. 누진제 완화안을 통과시키면 한전 이사회를 배임으로 고소하겠다는 한전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부담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정부에서 이제 뭐 지원책을 말로만 하지 않고 구체화된다든지 이런 당근이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아마 이사들이 보류를 하지 않았나. 민간합동 태스크포스가 제안한 권고안은 7, 8월 누진제 구간을 확대해 가구당 전기료를 월 평균 1,142원 낮춰주는 내용입니다. 한전은 연간 3천억 원 정도의 손실을 떠안습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전력 구매 비용이 싼 원자력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데 한국전력의 올 1분기 적자액은 6,300억 원. 한전의 실적 악화와 전기요금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부가 전북 익산 장전마을 주민의 집단 암 발병이 비료 공장 등 주변 환경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다른 마을에서도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 중인데 주민들은 매립지와 주변 공장들 때문에 대부분이 환자라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꽉 닫힌 창문 위를 비닐로 가렸습니다. 빨래는 집안에서 말립니다. 하수구는 검은 거품이 끼어 가려놨습니다. 집 안에서 들으면 벌써 냄새가 벌써 틀리고 색깔을 날리는 공장 하나가 요새 계속 새벽부터 해가지고 수도권 매립지에서 직선으로 1km 떨어진 인천 사월마을. 매립지가 생긴 뒤 폐기물 처리 업체와 공장들이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공장과 각종 시설들로 소음과 분진이 심해지자 마을 주민들은 정부의 건강 영향 평가를 청원해 조사 중입니다. 청원서를 낸 주민 49명 모두가 순환계나 내분비계 질환을 앓고 있고 5명은 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김포의 거물대리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마당에 내놓은 물건엔 먼지가 새카맣게 쌓입니다. 익산 장전마을에 대한 환경당국의 발표를 지켜본 주민들은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책임이 없다라는 거는 그건 진짜 충격밖에 없어요. 저희는 빨리 조속히 밝혀서 주민들 피해를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거에 없다라는 게 참 아쉽죠. 장전마을은 공장이 표적되는 공장이 하나인데 여기는 뭐 매립지도 있고 소규모 공장들이 막 둘러싸여 있고 막 상황이 좀 복잡한. 제일 편해야 할 보금자리에서 주민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경북 의성군의 한 마을에 쓰레기가 10m 높이로 쌓여서 쓰레기 산으로 불려온 곳이 있습니다. 미국 CNN에 보도되면서 망신을 사기도 했었죠. 정부가 오늘 쓰레기 수거를 시작했습니다. 쓰레기 17만 톤을 치우는 데만 150억 원이 들 전망입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산자락 한쪽이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산처럼 쌓인 쓰레기는 17만 톤에 이릅니다. 재활용업체가 5년 동안 방치한 결과입니다. 불이 나면 연기가 우리 마을로 다 덮쳤고 냄새나고. 중장비가 쓰레기 더미를 옮기고 선별기가 쓰레기를 분리합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쓰레기 수거를 시작했습니다. 환경부는 선별기를 추가 투입해
연말까지 처리를 마칠 예정입니다. 90억은 현재 국회 추경에 우리가 반영해놨습니다. 아마 통과가 된다면 연말 이내 처리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17만 톤 가운데 태우지 못하는 쓰레기가 절반이 넘습니다. 선별 과정에서 이렇게 쓰레기 토사가 나오지만 아직까지 마땅히 처리할 곳이 없어 그대로 쌓아둬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쓰레기를 선별하고 소각하는 비용만 150억 원. 매립 비용까지 포함하면 수백억 원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계속 쌓아두면 이제 공간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요. 그 매립시설 설치비를 달라고 환경부에 건의를 또 했죠. 전국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은 의성 쓰레기산의 7배인 120만 톤에 이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유명 여행 칼럼니스트 주영옥 씨가 필리핀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우리 경찰은 현지로 수사대를 급파해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최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행 칼럼니스트이자 여행사 대표인 58살 주영욱 씨는 지난 14일 홀로 필리핀 출장을 떠났습니다. 4박 5일 일정이었는데 새 여행 상품 개발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첫날 오후부터 연락 두절, 이틀 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원한 게 그런 게 있을까 봐. 그건 없었고요. 그 이외에는 저희도 아는 부분이 없어서요. 주 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한국인 밀집 지역인 마카티시에서 10km 떨어진 안티폴로시의 한 거리였습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 덕트 테이프에 두 손이 뒤로 묶여 머리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19일 국제범죄수사대와 프로파일러 등을 급파해 현지 경찰과 함께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주위 사람들 수사를 통해서 원한 있을 만한 사람 아니면 금전 관계, 해외에서는 필리핀 경찰과 이제 행적 수사를 같이 해야죠. 최근 필리핀에선 한국인 피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숨진 한국인은 5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리핀은 총기 사용이 불법이 아닌데다 규제도 허술한 탓에 이 가운데 10명 이상이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여권 중진들이 잇따라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총리실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리고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물론 내년 총선을 앞둔 지역구 민심 관리 차원의 발언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발언들입니다. 서주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대구 수성갑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김해 신공항 재검토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 의원은 정권이 바뀌고 일부 지역에 요구가 있다고 해서 국책 사업이 이런 식으로 바뀌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엄청난 갈등에 직면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부산과 울산, 경남 세 곳 시도지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김해 신공항 문제를 국무총리실로 넘기기로 한 데 대한 반발입니다.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걸 이관해달라 말라 어떻게 해달라 합의한다고 그게 되느냐는 거죠.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방침에도 여권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상산고의 재지정 탈락 과정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재지정 취소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역시 교육위 소속인 신경민 의원도 평가가 적절했는지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본인과 가족 재산 66억 원 가운데 배우자 몫이 64억 원이어서 야당은 그 재산 형성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윤 후보자의 병역 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정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66억 원 가운데 본인 재산은 2억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예금 49억 6천만 원과 서울 서초구 아파트 12억 원, 경기도 토지 2억 3천만 원 등 64억 원은 모두 배우자의 재산입니다. 40대 중반으로 미술 전시 기획업에 종사 중인 배우자의 재산 형성 배경에 대한 검증이 청문회에서 다루어질 전망입니다. 국민들은 66억 원에 이르는 윤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도 많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일각에서 제기한 윤 후보자 장모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선 윤 후보자 측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사기 범죄의 피해자일 뿐이라며 강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 윤 후보자는 1982년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큰 이른바 부동시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습니다. 윤 후보자 측은 양쪽 시력이 심각하게 달라 운전면허도 따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 요청서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소신을 굽히지 않는 강직함을 주요 지명 이유로 꼽았습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문 요청안을 받은 지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합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삼성전자 등 대기업 CEO들과 청와대에서 비공개 오찬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애초 이 행사를 공개하지 않다가 언론 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는데 대통령 부인이 대기업 CEO들을 불러 모은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있고 또 그걸 왜 숨겼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김정숙 여사는 어제 삼성전자와 SK, 롯데 등 사회 공헌 활동에 나선 10여 개 기업 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5대 기업 중 현대자동차와 LG그룹은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당초 이 행사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오고서야 사회적 가치 제고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격려하려 준비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을 의식해 공식 행사 외에는 대기업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만남을 꺼려온 상황에서 영부인이 비공식 오찬을 주최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보는 이의 눈에 따라서 위임받지 않은 통치 행위, 위임받지 않은 권력 행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대기업 CEO들이 영부인의 부름까지 챙겨야 하는가 싶습니다. 비공개로 만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김 여사는 행사에서 소외되고 좌절하던 사람들이 따뜻한 손길로 용기와 희망을 얻도록 기업이 사회적 가치에 책임의식을 갖고 노력해줘 감사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예, 이 보시는 것처럼 이달 초 정신질환자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교통사고를 내서 30대 예비 신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예비 신부는 어릴 때 부모가 이혼을 하는 바람에 친모와 헤어져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모가 30년 만에 나타나서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다고 가족들이 주장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강동원 기자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기자, 일단 이 친모라는 사람이 그동안 전혀 딸을 돌보지도 않았고 또 연락도 없었다. 이게 가족들의 주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숨진 예비 신부의 사촌 언니는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한 이후에 30년 동안 친모는 본 적도 또 연락한 적도 없었다면서 이 친모의 친권을 박탈해달라고 청와대 청원에 올렸었죠. 예. 자, 특히 숨진 예비 신부는 아버지마저 돌아가신 이후에 이 고모 집에서 생활해 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친권 박탈보다는 예비 신부의 사망 보험금을 둘러싼 친모의 상속권 박탈로 봐야 됩니다.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친모가 딸이 교통사고로 숨진 뒤에 나타나서 보험금을 타내려 한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다른 가족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한데 예.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겁니까? 일단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보험금은요, 이 민법에서 정한 법정 상속인 순위에 따라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1순위가 숨진 사람의 자녀와 배우자고요. 2순위가 친부모입니다. 자, 이후로는 형제, 자매와 사촌 등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숨진 예비 신부의 경우에는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자녀도 없고 배우자도 없어서 부모가 상속 1순위가 되는 겁니다. 부와 모는 공동 상속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눠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자, 물론 법에도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결격사고가 있긴 하지만 단순히 자녀의 양육 책임을 팽개친 예비 신부의 친모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과거에도 이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천안함 폭침 때였죠. 이혼 후에 연락이 끊겼다가 27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아들의 사망보험금 절반을 몰래 받아갔던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2014년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때에도 이혼 후에 연락이 없이 살던 생모가 사망보험금 절반을 달라고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는 전혀 막을 길이 없습니까? 현행법으로는 안타깝게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관련법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인데 부모가 자녀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면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자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예. 자, 그런데 실제로 현실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 가정사라는 게 저마다 제각각 다 다른데 이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했다.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가 문제겠죠.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안타깝다라는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는 것 같군요.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전쟁 직전의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오늘 새벽 이란이 미국의 무인 정찰기를 격추시켰고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늘에는 전투기를 바다에는 전함을 띄우면서 이란 보복 공격을 준비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막판에 이 계획을 철회한 미국은 자국 항공기의 이란 영공 통과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유지영 기자입니다. 이란의 대공 방어 미사일이 발사되고 잠시 후 공중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현지 시간 20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개한 미군 드론 격추 영상입니다. 미군 드론이 이란 영공에 들어와 정보 수집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미국은 드론이 이란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Iran made a big mistake. This drone was in international waters. Clearly, we have it all documented. It's documented scientifically.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보복 공격을 승인했다가 철회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드론 격추 직후 이란 레이더와 미사일 포대를 타격하기 위해 항공기와 전함을 배치한 상황에서 돌연 철회했다는 겁니다. The president may not intend to go to war here. But we're worried that he and the administration may bumble into a war.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갈등이 높아지자 미 연방항공청은 자국 항공사들에게 이란 영공 통행 금지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민간 항공기도 드론처럼 공격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뉴저지 뭄바이 노선 운항을 중단했고 다른 항공사들도 관련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홍콩 시민들이 검은 옷을 입고 또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홍콩 정부가 송환법에 대해서 완전한 철회를 약속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앞선 시위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경찰의 과잉 진압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자 다시 한번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겁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홍콩 경찰본부 주위가 우산을 든 시위대로 가득 찼습니다. 입법 폐건물 주위에도 검은 옷을 입은 시위대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중국 본토로의 범죄인인도법 완전 철회, 지난 12일 시위 당시 과잉 진압 책임자 처벌 등 4가지 요구 사항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다시 거리로 나선 겁니다. 我本人個人唔係嗰啲叫做真係會衝擊嗰啲嚟嘅，咁會繼續坐喺度，可能繼續會係唱下聖詩啊，做下啲抗爭行為，繼續癱瘓呢個政府，直至佢哋有回應為止啊。 현지 시간 오전 7시부터 모여든 시위대는 경찰이 친 바리케이트를 치우고 도로까지 진출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통행과 공무에 방해가 된다며 철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Which affect police emergency service to the public. I now appeal to members of the public to leave as soon as possible. 시위대는 과잉 진압에 대한 경찰 사과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Urge police apologize to people with how they use rubber bullets to shoot towards people and define protests as riot. 시위대 측은 평화 시위를 예고했지만 경찰과 또다시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6.25) 전쟁에 개입했던 중국군은 휴전 이후에도 5년을 더 북한에 주둔하다 1958년에 철수했습니다.
그때 중국이 만든 고별의 선전곡이 바로 이 북중 우위의 노래란 겁니다. 중국은 6.25를 항미 원조 전쟁, 미국에 맞서 북한을 구원한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중국 매체들은 지난달부터 항미 원조를 다룬 영화들을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표적이 된 화웨이의 총수도 항미 원조 정신으로 총검을 들고 미국과 백병전을 벌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 시진핑 주석이 북한 노동신문 기고에서 61년 전 북중 우위의 노래를 끄집어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앞으로 나갈 길이 이 노래에 담겨 있다. 어떤 변화가 닥쳐도 파도를 깨고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항미 원조 바람을 보면 시 주석이 평양으로 달려간 이유가 자명합니다. 중국은 덩 샤오핑 이래 일관되게 북한의 개혁 개방을 권유하고 압박해왔습니다. 10여 년 전 장쩌민과 후진타오 주석 방북의 숨은 목적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시 주석의 평양행은 트럼프 대통령 보라는 듯 빼어든 북한 카드의 성격이 짙습니다. 북한과 북핵을 미중 대결에 지렛대로 쓰겠다는 의도가 도드라져 보입니다. 미북 협상의 시계가 다시 돌지 모른다는 기대감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중국이 비핵화해서 항미 원조식 회방꾼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 대신 중국을 중재자로 선택했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한국 정부에게서는 더 이상 나올 게 없다고 판단한 것일까요? 어쨌든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해온 정부로서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한반도 정세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급속히 밀착하는데 한국과 미국, 일본은 갈수록 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우리가 우리 운명을 개척할 입지도 갈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외교는 어떻습니까?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고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6월 21일 앵커의 시선은 항미 원조와 북중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주말인 내일 충청, 호남, 경남 서부에는 낮부터 가끔 비가 내립니다. 밤에는 다 그치겠지만 호남은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주중보다 더 덥습니다. 30도를 밑도는 후텁지근한 무더위 예상되는데요. 아침, 저녁 기온차는 큰 만큼 의상 선택 잘 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 상태 좋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이른 시간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개 주의하셔야겠고요. 지역별로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대구, 울산 18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여기서 크게 오르는데요. 서울이 29도까지 오르겠고 동해안은 25도 안팎으로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이 30도 내외의 무더위 예상되고 있고요. 주 중반에는 남부와 제주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